자, 2017 김정현 한국사 봉투 모의고사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16회입니다. 15회를 쭉 풀어봤고 이제 마지막 20문제가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고생한 만큼 여러분에게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부터 가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는데요. 이 나라의 토질은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며 우리나라 토질이 다 그렇죠. 양잠이 성하고 비단을 짜며 소도 부리고 말도 탄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도 부리고 말도 탄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말을 못한다는 내용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말은 탔구나라는 거를 중국 측에서 기록해 준 겁니다. 이와 같은 기록이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기록인데 이를테면 민족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내용을 보고 적었다기보다는 풍문으로 들은 것들 이런 것들 적다 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 단계에 있었던 기록들이 우리나라 것으로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측 기록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설명이라기보다 이 나라에 대한 기록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기록이 중국 측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조금 외워두시는 게 여러 나라를 푸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한번 가볼게요. 아이가 출생하면 곧 머리를 돌로 납작하게 한다는 거. 이번에 국가직에 나왔던 것이죠. 두 글자로 뭐라 그랬었죠? 이거를요? 편두라고 했습니다. 이 편두의 풍습이 있다라는 게 사만의 풍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사만전에 있는데 밑에 선지를 보면은 길을 걸을 때는 모두 다른 박질한다는 1번 선지. 사만 사람도 뛸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는 게 고구려라는 거죠. 고구려 사람들은 워낙 용맹하기 때문에 늘 길을 걸을 때도 다들 뛰듯이 할머니도 뛰고 애도 뛰고 이러면서 아주 신기하니까 그런 걸 적어놓은 거겠지. 고구려의 경우에. 이번도 마찬가지 삼배가 선출되며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사만도 위에 보니까 양잠도 있죠. 비단도 짰죠. 당연히 삼배도 나왔을 것이고 방직 기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직 기술 발달이라는 게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어디라는 거예요? 이건 동해라는 거죠. 사만도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삼국지 위수동전 기록에 보면은 방직 기술 발달은 동해의 걸로 나와 있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아니 사만도 방직 기술 발달했겠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지의 기록에 따라서 2번은 동해인 걸로 해두자는 것이죠. 3번 연맹체 중 사로국이 성장한 신라로 발전했다. 사만 중에서 마한에서는 백제국이, 변한에서는 구야국이, 그리고 진안에서는 사로국이 성장하여 각각 삼국 또는 가해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라는 겁니다. 사만 중에서는 일부 세력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주위 나라를 포용하면서 정복하면서 성장하여 고대 집권국가 되었다라는 게 현재까지 한국 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인 걸로. 4번 가늠한 부인은 죽여서 빛을 남산해버린 건 어딜까요? 요거는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한에서도 사만에서도 가늠한 자 죽여서 시체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이 나온 건 어디라고요? 부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요 파트 공부할 때는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그 선지를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기본서를 읽으면서 문장 자체를 정리해 두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파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예전에 경찰직에 났던 문제죠. 부여에서는 1세기 초에 왕어를 사용했다라고 삼국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도 1세기 초에 왕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가능하겠죠. 우리가 배웠다시피 고구려는 이미 기원 전부터 태조왕이 시조인 주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왕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이렇게 설명에 대한 표현에 대한 것들은 표현상을 따로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일단 그 정도로 하고 1번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백제에서 가와나 사건 사이에 났던 거를 묻고 있습니다. 사이 문제니까 역시 가 누군지 보고 나 누군지 보고, 도읍을 사비로 옮겼다 누굽니까? 성왕의 업적이고요. 사비천도와 국호를 남부여로. 고구려가 부여를 멸망시키자 형이 부여를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여를 계승한다 라면서 국호를 남부여라고. 나 장군 윤충번의 무슨 전투?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여 김품석을 죽였었죠. 어느 왕 때입니까? 의자왕 때 선덕여왕이 신라를 공격했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 성왕과 7세기 의자왕 사이에 이를 묻고 있는 것이네요. 됐습니까? 자, 1번입니다. 신라와 혼인동을 맺은 건 언제? 5세기 동서왕 때 일이었고요.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 종했던 것은 무령왕 때였죠. 둘 다 웅진식 일입니다. 3번 관력을 일본에 보내 천문, 지리 등을 전했다라는 거. 관력하면 어느 왕 때? 무왕 때 일본으로 문화 전파 빙고. 앞에서 했으니까 지나갑니다. 마라난타를 맞이하여 불교를 공했던 것은 침유왕 4세기 때 일이죠.
여기서는 지금 성왕과 의장 사이니까 무왕인 3번이 답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3번입니다. 자료 관련된 종교를 묻고 있어요. 고구려 말기인 무덕정관 연간에 무덕정관 이제 중국의 연호고요. 나라 사람들이 다투어 오두밀교를 신봉하자 당 고조가 이 소식을 듣고 누구로 하여금 도사로 하여금 도덕경을 강연하겠다고. 도사, 도덕경 전부 다 어느 종교? 도교의 도사겠죠. 그죠? 마지막에 보니까 영유왕도 나와 있네요. 영유왕 때 우리 연개 소문 같은 사람들 영유왕이야 보정왕 때까지 도교를 이렇게 신봉하여 신봉이라기보다는 이용했던 것이겠지만 귀족들을 견제하고자 도교를 국교로 장려하게 됐다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도교죠. 도교 딱 캐치하시고 가볼까요? 우리나라에 도교 언제 들어왔다고요? 아마도 4세기쯤 삼국시에 전래된 게 아닐까. 왜냐면 4세기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에 보면은 도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요. 자, 원강법사 세속에는 이 종교의 덕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속에 뭡니까? 신라 진평왕 때 원강법사가 화랑들에게 준 가르침인데 말이지.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혹시 외우고 있나요? 사군이 충, 사친이 효, 교의신, 충효신 같은 유교 덕목과 그리고 임전무태, 살생유택이죠. 불교도 들어있고 유교도 들어있겠습니다만 도교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죠? 원광법사가 화랑들한테 니네 돌을 닦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2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3번입니다. 삼국시대 노장사상, 신선사상, 심지어 둔갑술 등도 유행했단다. 우리 위에 관력이 있었는데 관력은 일본의 불교도 전파했지만 둔갑술도 전파한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닌자의 시조가 되었던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들은 이미 삼국시대에도 도교가 유행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겠단다. 4번 남부국 시대에 신라의 김각이라든가 발해 이광현 등이 도교에 상당히 심취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처음 듣죠? 한번 체크해 두시고 아 그랬구나 김각이가 라고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번 갈게요. 4번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나라 대명충이 왕이 됐으니 이 나라가 누굴까요? 대씨가 왕이 됐으니 아마도 발해겠지 뭐 그죠? 자, 이 나라의 대명충이 왕이 오른 지 1년 만에 죽고 그의 종부였던 대인수가 왕위를 잇고 연호를 뭘로? 건응으로 고쳤다. 누군지 알겠죠? 건응이라는 연호를 썼던 이 나라의 왕은 바로 선왕이죠. 마지막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 동쪽에 성대한 나라 네 글자로 해, 동, 성국, 발해의 선왕 때 일입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자, 가볼까요? 1번부터. 주로 말가린과 고구려인이 주된 구성을 이루었단다. 그랬나요? 그렇죠. 말가린이 좀 많고 고구려인이 적었는데 중국식 교육에는 고구려인을 토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인들이 주로 관직을 다 차지하고 말가린들은 그 밑에 있는 피지배층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갈과 고구려가 주된 구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조, 우리나라의 역사를 잇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2번. 일본의 장경 선명력과 불경, 음악 등을 전했다 되어 있는데 일본의 역법, 불경, 그 다음에 발해학이라고 하는 음악까지 전해준 걸로 전하고 있지요. 일본도를 이용하여 사신들이 왕래를 했었는데 우리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다데미스를 지은 사람 양태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왕효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일본에 전했었던 사신들이었습니다. 3번 초기 왕족의 무덤인 육정산 고분군에는 고구려 양식이 남아있다. 발해의 고분군 하면 두 개 알고 있죠. 육정산 고분군과 또 용두산 고분군. 육정산 고분군에서는 정해공주묘가, 용두산에서는 정효공주묘가, 육해효용 있었죠. 육해 마셔서 효용, 그죠? 육정산 고분군은 정해공주, 용두산 고분군은 정효공주. 그 육정산 고분군의 정해공주는 고구려 양식의 굴식, 돌방무덤에 모지름 구조까지 딱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계승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입니다. 민간 상인들은 중경과 남경을 거치는 신라도를 이용하여 지난 시간에 일본도 나오면서 동경을 통한 일본도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신라도죠. 신라도는 정식 교역 루트입니다. 민간 상인도 이용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주로 정식 사신단이 전해지는 길로서 해로입니다. 동경을 거쳐 남경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가는 길이 신라도이죠. 중경은 내륙 깊숙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 백두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길 거쳐가지고 남경으로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개막원이 있는데 그죠? 일반 민간 상인들은요 신라도도 이용했겠지만 주로 서쪽 루트 개마고원 서쪽으로 가서 서경을 거쳐 의주 쪽을 통해 들어오는 길 이쪽이 보통 민간 상인들의 길이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만 정식 교역 루트인 신라도는 중경 남경이 아니라 동경 남경을 거쳐야 맞습니다. 뭐 견직물은 그들의 주요 교역품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동경 남경이 신라도 동경 바다 그러면은 일본도 이 정도는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중경 서경 지나가면 어디 가는 길? 당해 가는 조공도 이렇게 외워두세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4번입니다. 머릿속에 지도를 좀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딱 그려놓고서 아, 길이 이렇게 돼 있구나. 중, 동서, 남상 하고 머릿속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문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되었는데 딱 봐도 아는 문서 뭡니까 이거? 민정문서죠. 마지막 줄에 신라 장족되었습니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3년마다 각 호의 정남이 작성했다. 3년마다 맞지만 작성한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정남이 아니라 촌주가 작성하여 각 주라든가 또는 소경의 장관에게 이렇게 전해줬던 보고했던 문서들이죠. 자, 아니고요. 정남. 2번 촌락 전체 크기와 토지의 종류 및 면적이 기록되어 있다. 촌락 전체 둘레가 몇 보인지,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떤 종류의 연수유 전답인지 관모 전답인지 내시정답인지 그리고 면적이 결부지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죠. 틀린 거 없네요. 답 2번입니다. 3번 인구는 여기 동안은 남자 장정만 아니죠. 남자만이 아니라 남녀를 나이에 따라서 정남 정녀를 기준으로 그 위로 아래로 6등급으로 그려놨었죠. 4번 특산물 기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특산물로 유실수라든가 소나 말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었죠. 공납도 같이 들어있는 조용조를 모두 얻었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자료 같은 업무를 수행한 고려시대 관원들의 또 다른 직무입니다. 일단 이 고려의 관원이 누군지를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평장사 누구 아무개가 채통을 저버렸으니 문책하셔야 합니다. 꼬발르고 있군요. 권신조 누구가 공회전 주소를 탈취했으니 죄를 물어서서 역시 꼬발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런 거? 감찰하는 관료인 어사대 관원들이었겠죠. 어사대부가 짱이었고 상품이었죠. 자, 어사대 관원들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 또는 대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의 기능이 뭡니까? 감찰이 있었고요. 또 간쟁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간쟁이나 봉박도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는 서경권이 있었죠. 법률 개폐라든가 관직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사대 체크해 두시고 가볼까요? 1번 뇌물을 주고 벼슬 얻은 관원의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놈 임명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서명, 그죠? 서명이고요. 두 번째, 판사의 품계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겠다. 임명장 서명도 안 하고 법 개정 동의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권리? 서경권입니다. 3번, 근무 성적이 나쁜 관원을 정기인사 때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좌천을 시키는 건 이들의 임무가 아니죠. 인사권인데 인사권은 2부에서 했겠죠. 그죠? 인사 고과 때 좌천, 임명 이런 건 2부가 하는 것이고 어스대 관원은 뭐 한다고요? 여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 4번 특산물에 추가 진상을 취한 왕명이 옳지 않다고 반박하는 거. 왕명을 반박하는 거 두 글자로 봉박이라고 하죠. 봉박도 대간의 임무이므로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묻고 있는 문제네요. 고려사의 기록이고 내용은 길지만 별거 없네요. 본래가 무신은 문관을 겸할 수 없는데 경인년 이래로 우리 경계인한이라고 하죠. 경인과 계사인을 합쳐가지고 경계인한 그러는데 바로 무신년을 말합니다. 무신직권기. 무신들이 대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사대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관원들 대관자를 다 차지한 겁니다. 본래 그들은 문관들이 하는 것인데 무신이 다 먹어가지고 조정의 반열에 포열하고 있고 모든 관직을 전부 다 막 복두를 쓰고 지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다라고 되는 겁니다. 무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무신직권이겠죠. 자, 그럼 문제 볼까요? 1번 이자겸이 4대 요구 받은 건 언제? 고려 중기 무신기 전이죠. 해안에 왜구가 자주 침범하여 식량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약탈했단다. 왜구 침범은 자주 있습니다만 주로 일본도 막부의 혼란기였던 시기 가마코나 막부 전이었죠. 그때였죠.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도 혼란기였던 13세기, 14세기쯤부터 왜구가 빈번하게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략 13세기 이후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물론 무신기에도 왜구가 없었느냐? 아닐 겁니다만 선지처럼 자주 침입하여 이렇게 약탈하는 거 이런 거는 주로 언제부터? 13세기 이후부터 보통 14세기쯤 돼야 일반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홍진 황관스. 그죠? 14세기 우왕과 창왕 때 일이었잖아요. 3번입니다. 12목의 지방간 파견은 성종 때였죠. 4번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 때문에 공주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의 봉기 무신계 대표적인 밀란이었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이런 문제 어렵지 않죠? 네. 자, 8번 갑니다. 8번입니다. 미축전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이 누굴까?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앉아있던 왕입니다. 몽골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군요. 근데
이연종이라는 인물이 가나려고 기다리고 서성거렸단 말이야. 왕이 물어봤겠죠. 왜 그래? 그랬더니만 연종씨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니 원컨대 본받지 마소 그랬단 말이야. 이 뒤에 내용이 안 나와있지만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서 기뻐하는 기색 역력하게 웃으면서 변발을 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그죠? 이 왕은 누굴까요? 이연종이 말하는 내용을 보건대 변발과 호복은 제도가 아니오니 본받지 마소서 그랬다는 거. 어느 왕 때? 공민왕 때 일이죠. 공민왕이 지금 반원 자주책을 실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공민왕. 자,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수시력을 채용했다. 원의 역법이 들어온 건 원간섭기였겠죠. 그죠? 원수, 원역법입니다. 공민왕 때는 당연히 수시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 충선왕 때 들어왔던 거였고 공민왕은 이거 대신에 명예 대통령을 쓰기로 합니다. 같은 거지만 물론 어쨌든 충선왕 때였고요. 문묘건립은 언제였을까요? 공자성인 문묘건립은 성리학 들어오고 성균관을 딱 만들었던 어느 시기 성균감이었지만 충렬왕 때였고요. 자, 원으로부터 농상지배라는 농서가 들어온 거. 농상지배가 언제 정확히 들어왔나라는 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원간섭기입니다. 충정왕 때로 붙은 게 하고 있어요. 충정왕 때 들어온 것이고 그 뒤에 국민왕 때쯤에는 매우 보급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첫 도입은 역시 원간섭기. 즉 1번이나 3번이나 2번 모두 원에서 들어온 문화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때 때 있었던 것이고 같이 원의 영향을 받은 문화지만 4번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원대 북화 영향을 받은 천산대렵도 누가 그린 거예요? 요 공민왕이 그린 거예요.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천산대렵도는 천산에서 사냥하는 그림인데 변발하고 있고 뚱뚱한 말 등으로 봤을 때 원나라 양식을 딱 딴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공민왕도 이제 왕자 시절을 원에서 보내다 보니까 원대 북화 영향을 받은 그림을 그린 걸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남아 있습니다만 워낙 낡아가지고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그림 바로 공민왕의 작품입니다. 자, 9번입니다. 가와 나의 규정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자. 가는 보니까 등급을 매기는데 농사 형편의 등급을 누가? 수령이 매기는데 상상년부터 하하까지 나누고 있네. 몇 등급입니까? 연분, 구등. 매년이라고 되어 있죠? 매년 누가? 수령이 풍용을 살펴가지고 몇 등급으로 9등급을 하는 공법입니다. 나는요. 토지를 6등급으로 하는 양전하는데 1등전 자는 4척 7촌 7분 5리 6등전은 9척 5촌 5분 즉 1등전자가 6등자의 딱 절반 사이즈죠. 딱 반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이가 절반이므로 면적은 4분의 1이었겠죠. 1등전 1결이 6등전 1결의 4분의 1 크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이 다르지만 나오는 생산량이 동일하게 만든 아름다운 법이죠. 이 법은 전분 6등법입니다. 가나 모두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유명한 분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죠. 그죠? 연분 9등과 전분 6등. 자, 그거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봅시다. 가는 영정법 시행을 만들었다? 그럴 리가. 영정법은 인조 때 만든 것이죠. 가를 쭉 시행하고 있다가 결국 전쟁을 맞고 나서 모든 것을 하하로 맞춘 거죠. 1결당 무조건 4두만 걷자 라고 했던 게 영정법입니다. 나는 토지 등급별로 1결의 실제 면적이 달랐음을 뜻한다. 그쵸? 1등전부터 2, 3, 4, 5, 6까지 6종의 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제 면적은 달랐다는 뜻이겠죠. 이게 맞는 얘기고요. 디귿 나의 양전은 해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양전 어떻게 해마다 합니까? 양전 몇 년마다? 20년마다 하는 게 원칙이었다. 매 20년. 자, 가와는 어느 왕 때부터? 세종 때부터 하여 정답은 니은과 리을에 있는 몇 번이에요? 그럼 3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연분구둥이라는 공법과 전분육등 토지 측량하는 거 꼭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왕에 대한 평가이다. 이 왕 때 있었던 사실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누굴까요? 모우가 수렴청정했고 외척 간 다툼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승려가 숭상되었고 세금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고 언제일까요? 명종 때죠. 그 모우가 바로 누굽니까? 문정왕후죠. 명종 때 일입니다. 자, 명종 때 문정왕후 집권기에 있었던 혼란상을 묻고 있는데 자, 1번 조식이 올린 단성 현감 사직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왕이 어려서 모우가 수렴청정을 하자 조식이 단성 현감 자리를 사직한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문정을 비판해가지고 그 당시 말하자면 이제 뭐랄까 무리까지는 아니었고 꽤 큰 반향을 불렀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조식 알고 있죠? 탈찬 선비해가지고 현실 실천을 중시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북인 쪽에 말하자면 나중에 영수가 되신 분이었고 조식의 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의병장을 배출한 걸로도 유명하신 그런 분이시죠. 조식 좀 알아두자고 제가 그랬을 텐데 그죠? 우리 서리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서리 만국론. 자, 2번 무오사의 전개 과정을 알아본다. 무오사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나온 것이었고 그죠? 연산군 때 이 당시는 무슨 사화? 을사사화입니다. 사화 4개 정리하고 있죠? 무오, 갑자, 김해, 을사. 답은 2번이고요. 3번 승려를 높이고 불교 형성했단다. 승과를 실시했었죠. 누구를 중용하여? 보우를 중용하여 그리하여 유정과 휴정 등 나중에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이 매우 중요한 고승으로 배출이 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세 때문에 했던 대표적인 반란이 임꺽정의 난이었죠.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라기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한 것들, 즉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을 묻는 걸로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 그러면 이 사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즉 2002년 월드컵이 일어났다도 되는 거예요. 이후니까요. 그래서 이후라기보다는 이 사건과 관련된 걸로 묻는 문제를 약간 바꿔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풀었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은요. 이종무가 병선과 병사를 끌고서 스시마 정벌을 했던 거 이른바 기해동정이라는 사건이죠. 그죠? 1417년 세종대왕 때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걸로 인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후 일본으로 대장경 인쇄본이 전해졌다. 물론 이 사건도 8만정경 인쇄본이 전해진 중요한 기기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전에도 전해지긴 했습니다. 태조 때부터 이미. 그래서 이후에도 전해졌지만 그 전도 했기 때문에 약간 일본 선지도 애매한 경향은 있습니다만 요건 좀 알아두세요. 이종무의 스시마 토벌 이후에 일본의 요청에 따라 대장경판이 전해졌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외국의 근절을 약속받았다. 맞죠? 이거는요.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사건 이후 계약조를 통해서 교역량을 종했다.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세사미두라든가 세견턴의 수를 정해가지고 일본과의 교역량을 딱 규정을 해버린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5위 도총부를 설치했다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만든 건 맞지만 계기로는 아닙니다. 5위 도총부를 언제 만든 거죠? 세조 때 5위를 정비하고 그 총괄본부로 만든 게 5위 도총부죠. 그러니까 스시마 토벌 이후라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4번 선시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4번 일단 옳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1번 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미안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대장경 인쇄본은 일본에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것도 있고요. 여러분 들어봤을 법한 세종대왕 때 코끼리 문제 있잖아요. 코끼리를 보내가지고 유배도 가고 뭐 대신 밟아 죽여가지고 그때도 일본이 코끼리를 선물로 주고서 대가를 요구했던 게 바로 대장경 인쇄본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억불 국가였기 때문에 대장경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 번 줄까 말까 대장경 판을 줄까 말까 막 고민한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일본이 이걸 가져가려고 막 애를 썼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가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일본에 이것저것 권리도 그렇고 문화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죠. 더 말하면 위험하니까 지나갈게요. 12번 자료의 저자가 추구한 화풍이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저자가 어떤 화풍을 추구했는데요? 선생이 두산선 그려보라 그랬는데 내가 안 가봤거든. 못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실제 경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진면목을 다시 그리기 위해서 가서 볼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실제 경치 이게 바로 진경이지 뭐 그죠? 진경산수화. 자, 진경산수화가 유행하던 시기니까 몇 세기쯤? 18세기 되겠네요. 18세기 문화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맞겠죠. 제가 얘기했는데. 자, 18세기입니다. 1번 호질, 허생전 등의 한문소설 누구의 작품? 정조 때 활약했던 박지원의 작품으로 빙고. 2번 서에서 주명부의 송설체는 언제? 송설체는 원간섭기 고려 후기에 들어오는 것이죠.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전기에는 무슨 체가? 왕이지체, 구양순체 후기로 가면은 송설체가. 이때도 18세기 송설체를 그릴 수는 있습니다만 새로 도입된 거는 원간섭기겠죠. 그죠? 새로 도입된 거는 원간섭기입니다. 한림별곡, 대동강 등의 소각이 역시 등장하는 거. 언제입니까? 이거는 고려 후기예요. 소각을 지금도 부를 수 있죠. 하지만 등장한 거는 고려 후기. 윤리서, 의서 등이 한글로 번역되어 간행되기 시작했단다 돼 있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자마자 이런 것들을 번역하라라고 했었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번역은 이루어졌습니다만 역시 시작한 건 역시 15세기의 일. 제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구나.
자, 1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기가 널리 유용한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1318 비기. 자, 비밀 기록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후세에 지각이 있는 사람이 십승지에 들어가면은 가난한 자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금강산으로 옮겨온 태백산, 소백산으로 간 게 바로 계룡산으로 들어가서 누가? 정씨가 도읍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씨의 도읍이 되어 있고 물러난 이씨가 망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씨랑 좀 망하고 정씨가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정감록이라는 비기죠. 이 정감록이 유행했던 건 언제입니까? 세도정치기 19세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널리 유행한 시기니까요. 뭐 지금도 간혹가다 얘기하는 분은 있긴 있죠. 대선 후보 중에 정씨였던 분들. 정감록 언제요? 19세기 세도기에 라고 딱 두고 가볼까요? 네, 자 1번입니다. 산림의 공론이 중시되고 전랑권이 강화되었다. 붕당 정치가 한창이던 17세기쯤 모습이겠죠. 영조와 종조는 전랑권을 약화이어 폐지해버렸습니다. 2번 비변사기는 약화되고 의정부 육족에는 강화되었다. 비변사는 점점점 강해져서 19세기에는 하늘을 찌르죠. 향촌에서는요. 수령권이 강해지고 사조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향전 결과 지방 쪽을 배제한 채 수령이 절대권을 행사했었겠네요. 4번 서인과 남인의 예송 논쟁이죠. 이게 언제입니까? 17세기 현종 때, 저 현종 때 있었던 예송 논쟁 얘기니까 아니겠네요. 자, 14번입니다. 다음 방침에 따라 일제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일단 사료가 대한시설 강령.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대한시설 강령. 여러분들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죠? 1904년에 1차 한일정서 이후에 1차 한일협약 직전에 일본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요렇게 먹어버리겠다 라고 지들끼리 계획서를 세웠거든요. 1904년 5월에 이뤘습니다. 그 글이 바로 대한시설 강령이었죠. 자, 내용도 보니까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인 중에서 적당한 누굴 보내서 고문관을 보내가지고 재정문란을 막고 화폐 제도 등을 개혁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재정고문을 보내서 했던 그 정책은 뭘까요? 화폐 정리 사업이겠죠. 알 수 있겠죠? 자, 화폐 정리 사업이구나 판단해 두시고 요 글도 기억하세요. 대한시설 강령 한일 의정서 직후 1차 협약 전으로 시기를 판단해 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화폐 정리 사업으로 물가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화폐 정리를 통해서 국내 시중에 있는 돈을 전부 다 몰수하고 덜 바꿔줬기 때문에 화폐 양이 줄어들었겠죠. 화폐량이 줄면 물가는 하락하겠죠. 돈이 귀하니까. 전환국 설립하여 신식 화폐를 발행했다? 아니죠. 전환국은 이때 폐지가 됐고요. 일본 제1은행이 본위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화폐 상태에 따라 부등가 교환, 갑종, 을종, 병종 난로 부등가 교환 배운 내용이고요. 고시기한이 매우 부족해서 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상인과 은행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 걸. 15번입니다. 다음 자리에서 여우가 비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고른 것은 자, 선지 자료가 뭡니까? 금수회의록. 알아요? 몰라요? 알죠? 금수회의록 뭡니까? 금수회의록은 언제? 1909년에 모르더라도 애국계몽기에 누가? 안국선이 썼던 신소설이에요. 우리 신소설은 대개가 일본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일본을 찬양하거나 서양에 대한 찬탄 등이 많은데 금수회록은 그 중에서도 군계일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우리의 주체를 살피자고 했다. 미안합니다. 마이크 자꾸 떨어져서. 물론 금수회록을 썼던 그 기본 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이 깔려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이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에 대한 약간적인 비판과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신소설이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1909년 안국선의 작품. 잘 모르더라도 애국계몽기에 썼던 신소설이구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 금수들의 회의예요. 여기 중에서 여우가 나와 있는데 여우가 지금 뭘 비판하고 있나요? 뭐 몰랐더라도 내용을 보고 국어처럼 풀어도 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의 위엄 빌리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보이죠. 외국에 의존하여 지 몸을 보존하고 벼슬 얻으려 하고 타국에 빌붙어서 진화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친일파들이죠, 뭐 그죠?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점점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의 위엄으로 도덕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병장기를 가지고 호랑이의 위엄을 빌리는 것처럼 호가호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더러운 일이냐라면서 동족을 죽이는 친일파를 막 까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 친일행위를 찾으면 되겠죠? 2번입니다. 1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독립협회가 1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3번, 4번은 애국계몽기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즉 금수의록과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인들이 국가 내국을 위해서 교육과 산업을 진흥하고 또는 서양의 글을 번역하고 이런 것들은 계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봤던 그 당시 지식인의 모습인데,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요거는 금수의록과 같은 맥락의 글로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은 바로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친일행위인 것이죠. 이용구가 누굽니까? 동학의 어떤 그 민중들을 규합해가지고 친일 조직이었던 우리 진보회도 만들고 시천교도 만들고 있던 그런 인물이에요. 천도교가 바로 이용구의 그 시천교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였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금수의 비판은 친일행위인 것이고, 3번, 4번은 금수의록과 맥락이 닿는 내용이고, 1번은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풀어나가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일단 내용은 쉽게 풀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같이 아울러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요. 자, 16번입니다. 다음 자를 읽고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 문제네요. 자, 동맹휴학이라고 딱 나와 있네. 동맹휴학 언제? 192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고요. 우리 뭐 성균관 유생들도 있었고 3.1운동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점차 활성화되는 거는 20년대부터. 자, 가시기에는 주로 학교 설비를 충실하라는 등 학교 내부 문제였어요. 근데 만세 사건 이후 돼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요, 차후의 자치, 특히 조선인 본위 교육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면서 민족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확대되면서 사상적 색채도 띈다고 돼 있네요. 이렇게 변해가는 건 언제입니까? 바로 20년대 사회주의와 함께 연관되는 것들. 시기적으로 20년대고요. 바로 만세 사건은 뭘까요? 60만세겠죠. 가는 60전, 나는 60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추론해 볼까요? 가시기 동맹유학은 일제 주선어 교육 금지 때문인 것이다. 가시기 뭐라고 됐습니까? 학교 설비 내용 등 학교 내부 문제라 그랬죠. 조선어 문제는 나식이라고 되어 있죠. 게다가 192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주선어 교육을 금지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필수였습니다. 유아책으로 필수였던 시기지 금지가 아니에요. 1번은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2번, 가시기에는 일본의 학교에 비해 낙후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요구들 가능하겠죠? 학교 설비 문제니까. 나시기는 학생들이 주도한 전국 규모의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60이 바로 가와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고요. 이 문제 이해됐나요? 아주 소중한 사료입니다. 읽어두시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동맹력이 변해갔는가 한번 유추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17번입니다. 미추신 이곳과 관련된 탐구활동입니다. 청사고라는 중국 책인데요. 이곳에는 이미 토문강이 체험적인 경계의 곳이라고 있기 때문에 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근년에는 조선관리가 와가지고 조세를 자주 징수하자 가혹한 징수에 대한 개간민들의 소유가 종종 일어나 어디에 가서 공사한답니까? 길림에서. 우리나라 관리가 변경해서 세금을 걷는데 중국 땅인 길림에서 공사할 이유는 없겠죠. 즉 이때 이 변경이라는 거는 간도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리가 조세를 징수하고 있었고 개간민이 많았기 때문에 간도라고 하는 그런 어원도 있습니다. 개간한 땅 그래가지고 길림까지 가서 공사했다는 얘기는 이 당시 길림이라든가 개간민이 있던 그 지역이 우리나라 영토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토문강 경계로 한 그 지역 어디예요? 바로 간도 말하는 겁니다. 간도 우리 땅이에요. 그죠? 우리 땅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독도는요? 당연하고요. 자, 이 간도 지역 관련 탐구활동을 찾는 문제입니다. 태종 때의 주민세화는 바로 독도액이죠. 숙종 때 안영복도 독도 갔다 왔고요.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권을 빼앗기자 일본은 이 외권을 바탕으로 하여 청과 협약을 맺었죠. 무슨 협약을? 간도 협약을. 그래서 간도가 청의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을사늑약이 불법이므로 간도 협약도 불법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야죠. 중국과 우리나라가 물론 국력을 좀 더 쌓은 다음에 얘기할 실효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답은 3번입니다. 4번 46년에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스카펜 각서라든가 연합군 각서 전부 다 뭐 독도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어느 군대 이동 과정이래요. 한커우에서 창설했고 로양 갔다가 충칭과 화북으로 나눠져서 충칭간 애들은 한국강 북군에, 화북간 애들은 의용군에 피입된다. 누굽니까? 조선 의용 되겠죠. 의용대 1938년 한커우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의 산하 군대로 수직이 되었었죠. 조선민족혁명당의 군대로 뭐가?
조선의용대가. 주도인물은 의열단계열들이었고요. 그렇죠? 38년이었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 관내에서 결성된 한국인 최초의 부대 됐습니다. 다음 몇 번? 1번입니다. 2번은 누구예요? 태평전쟁 발발 후 일본의 선전포고 한국광복군. 3번은요. 만주에서 활동했던 조선혁명군이죠. 30년대입니다. 4번은요. 국내의 지원을 통해 진공지원을 연계했다 그러면 아마도 30년대부터 4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던 만주 지역의 동북 항일연구인일 겁니다. 한국광복군도 국내 진공했죠. OSS 작전, 그죠? 저 미국과 함께 연합했던 것이고 그때도 국내적 지원도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4번은 동북항연구원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번 다음은 20, 30년대의 어떤 운동의 포스터랍니다. 이 운동과 유사한 목적이었던 문학을 묻고 있어요. 포스터가 딱 나와 있네. 무슨 운동이에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브나로드는 into people이라는 뜻의 러시아 말이죠. 민중 속으로. 계몽운동입니다. 농촌계몽이에요. 농촌계몽 문학 취한 되겠네요. 농민문학이었던 시문의 상록수, 이광수의 흙. 1번입니다. 상록수는 1935년 동아일보에서 일제의 탄압으로 브나로드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이를 좀 타개하고자 했었던 문예 공모에 당선된 작품입니다. 우리 왜 최영신 나와가지고 창틀에 앉아서 맴맴하면서 공부했다는 그런 내용 혹시 이런 읽은 적 있나요? 없어도 패스. 자, 이광수의 흙, 시문의 상록수 모두 30년대에 있었던 농민문학 내용입니다. 2번 창조, 폐허, 금성 등의 동인지 활동은 20년대 문예사조고요. 3번도 마찬가지네. 외국문학 방법록 도입이라든가 신경파 같은 참여문학 전부 다 20년대에 있었던 문예사조들이겠네요. 목적 자체가 농민계몽과는 약간 거리가 있으므로 답은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20번입니다. 다음 절에 언급된 친일파 청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2번 정도 담화 발표했었죠. 1948년 9월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반민특위가 결성돼서 그해 겨울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듬해 친일파들 짝짝 잡기 시작했단 말이지. 근데 그때 친일파로 지목된 분들이 주로 누구예요? 경찰, 군인, 그 다음에 일제 시기에 관료로서 활동하다가 그대로 기용된 분들, 즉 이승만의 측근들이 많았단 말이죠. 대통령은 이제 고민됐겠지. 이렇게 다 잡아가면 자기의 권력 기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국회에서는 치안 혼란을 선동하고 있다. 경찰을 체포하고 있는데 경찰 체포는 곧 치안의 혼란이고 그러면 공산당만 좋은 일이다.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으면 좋을 일을 3년간 못한 거를 왜 이제 와서 하냐는 거죠. 혼란 많게 시리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승만이 말씀을 하시자 그 당시 경찰이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반민특위 3을 습격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조작해가지고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이러면서 결국 이 활동을 무마시켜버립니다. 그 사건을 묻고 있는 겁니다. 1번, 2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3번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활동은 처벌보다는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했다 돼 있는데 당신은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없죠. 다 합니다. 누가 친일파인지. 진상규명이 아니라 법 이름에서 알 때다시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했던 게 바로 이 법이었죠. 3번 아니고요. 미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정 역시 친일파를 그대로 기용하면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삼고 있었던 것이죠.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당시 좌익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편이었던, 즉 가만히 이제 잘 말 잘 듣고 있다가 미군정이 갈 때까지 안경을 시켜줄 그런 분들이 필요했었겠죠. 이걸 활용했던 이제 사람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껍빛단리 같은 분이었고요. 들어봤나요? 국어 시간에 껍빛단리? 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총독부 출신 관료와 경찰이었던 얘기시죠. 이해됩니까? 정답은 3번.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시 또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이 얘기는요. 언제가 나오겠지만 네,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말조심. 자, 이상으로 20문제 마무리하고요. 총 우리가 몇 문제야? 그럼 320문제인가요?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들 풀면서 몰랐던 것들 체크해 두시고 지난 문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맞췄든 조금 맞췄든 거기에 너무 희비가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시험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죠? 이번 시험 보시고 또 우리 고맙게도 10월에 또 본다고 하니까 그거는 일단 염두에 두지 마시고, 괜히 말했다. 이번 시험에 목적을 하셔가지고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20문제 16회 해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아이고, 자꾸 마이크가 떨어져요 오늘따라. 미안합니다. 처음에는 한 해 찍을 때 5문제 찍고 쉬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16회에서는 20문제를 전부 다 한 호흡에 찍어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면 됩니다. 제가 한 것처럼 열심히 들어주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꼭꼭꼭 시험 잘 보시고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 네, 굿바이. 편하게 인사할게요. 행운을 빕니다. 굿럭.